외지에서 온 주제에 감히 우리 마을 규칙을 따지겠다고. 박 어르신, 여긴 서울이 아니에요. 이 마을에서 제가 이장이란 걸 잊지 마시오. 마을 회관 안 삐걱거리는 의자와 낡은 전등 불빛 아래서 이장 최석구의 목소리가 벽을 울렸다. 여름 장마가 막 지난 눅눅한 공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앉아 있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구경꾼의 표정으로 박만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어르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은 허리가 굽어보자기 같은 옷차림의 슬리퍼를 신고 앉아 있었다. 그는 느릿느릿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장님, 저는 다만 관정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제 논으로도 흘러들어와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용수는 마을 사람 모두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허허, 외지서 온 영감이 뭘 안다고 물길 타령이야? 이 마을은 원래 기호씨 집안이 큰 소리 치던 데잖아. 그냥 조용히 살지. 이장 최석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봐요, 어르신. 다들 그러잖소. 귀농했다는 사람이 벌써부터 규칙에 토달고 자기 논 챙기겠다고. 이게 무슨 꼴이요? 박만호는 눈을 내리깔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낡은 외투, 헤어진 모자, 구부정한 어깨를 보고 그저 불쌍한 노인네라 생각했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과거가 도사리고 있었다. 젊은 청년 민수가 그때 용기를 내어 나섰다. 이장님, 그래도 말씀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어르신도 논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그러자 곧바로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을 잘랐다. 민수야, 괜히 나섰다가 내 밭까지 피해보는 수가 있어. 조용히 해. 최석구는 콧방귀를 뀌며 탁자를 두드렸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꼴을 내가 두 눈 뜨고 못 본다. 박 어르신, 조용히 살려면 가만히 계셔. 괜히 이장인 나를 자극하지 말고. 박만호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의에 눈 감지 않았던 그 시절의 단단한 흔적이 번뜩였다. 아이들이 밖에서 장난치며 소리쳤다. 판사래, 판사. 하하, 판사면 뭐해, 지금은 거렁뱅인데. 사람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불안이 스쳤다. 이 늙은이가 단순히 귀농한 무능한 노인이 아니라는 낯선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박만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지. 내가 겪은 세상은 거짓이 오래가지 못하더군. 회관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대꾸하지 못한 채 박만호의 말이 마치 오래된 법정의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피고인 김 회장은 유죄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대의 권력과 재산은 이 법정에서 아무 의미 없다. 30년 전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박만호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방청석은 술렁였고 피고석에 앉은 굵직한 재벌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허둥지둥 항의했지만 박 판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박만호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겁게 대답했다. 법이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증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판결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법정 밖 고급 양복을 입은 정계 인사들이 어두운 얼굴로 속삭였다. 저 판사 너무 나대는군. 가만두면 우리도 위험해져. 반드시 자리에서 끌어내야 해. 며칠 뒤 판사실. 동료 판사 한 명이 찾아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속삭였다. 만호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김 회장 건은 윗선에서 무죄로 정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던 사건이야.
나는 정치인 지시대로 판결 내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야. 법은 권력의 장난감이 아니다. 박만호의 단호한 대답에 동료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닥칠지 알아? 너 판사직 지키기 힘들 거야. 그리고 정말로 악몽 같은 날들이 이어졌다. 신문에는 그의 과거 재판 기록을 꼬집는 의혹 기사들이 쏟아졌고 익명의 고발이 연달아 접수됐다. 결국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위원회 자리에서 한 인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박 판사 정의도 좋지만 조직에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 않나? 앞으로는 조용히 지내게.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정의가 조직에 해가 된다면 그 조직은 이미 썩은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결국 그는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퇴임 후 그는 세상에서 잊힌 사람이 되었다. 젊은 기자들이 몇 번 찾아와 인터뷰를 청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TV 뉴스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예전에 정의로운 판사 있었다더라 하는 정도의 전설로만 입에 올렸다. 서울을 떠나 고향 마을로 내려온 박만호는 낡은 집을 얻어 귀농을 시작했다. 그는 밭을 갈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다시 법정을 세울 수는 없지만 내 눈은 여전히 거짓을 꿰뚫을 수 있다. 언젠가 정의는 또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초라한 외지 노인일 뿐이었다. 저 영감 맨날 논두렁에서 굽은 허리로 일만 하네. 판사였다는 게 웃기지 않아? 진짜였으면 저 꼴이겠어?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세월은 그를 겉으로는 무너뜨렸지만 내면의 불꽃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박 어르신, 이번 김씨네 장례식에도 안 오셨다면서요? 마을 일에는 얼굴도 안 내밀고 혼자만 따로 사는 게 참 우리랑은 어울리기가 어렵네요. 마을 어귀 장터에서 장을 보던 박만호를 붙잡은 이는 이장 최석구의 아내였다. 그녀는 일부러 크게 목소리를 높여 다른 사람들까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식거리며 수군거렸다. 역시 외지 사람은 달라. 서울서 뭘 좀 하던 양반이라더니 결국은 혼자 떨어져 지내네. 어르신 체면에 귀농이 웬 말이래. 우리랑 맞지도 않지. 박만호는 묵묵히 채소를 담은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등 뒤로 따라붙는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의 등을 찔렀다. 마을은 오래된 연줄과 의리로 얽혀 있었다. 장례식, 잔치, 모내기, 가을거지 공동체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행사에서 외지인은 빠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귀농한 박만호는 가장 큰 표적이었다. 며칠 후 논두렁에서 물기를 트는 문제로 또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농업용수는 한정돼 있었고 누가 먼저 쓰느냐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갈렸다. 이장 최석구가 삽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 물줄기는 우리 집 논으로 먼저 가야 해. 어르신 논은 뒤로 밀어. 박만호는 굽은 허리를 펴며 조용히 말했다. 농업용수는 마을 모두가 공평하게 써야 하는 겁니다. 물길을 막아버리면 제 논은 말라 죽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판사님이 여기서 법 얘기를 하네. 농사꾼은 농사나 지어. 법정은 서울에 두고 왔잖아. 박만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원칙은 어디서나 같아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사람들은 이미 이장의 편에 서 있었고 외지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그날 밤 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심어놓은 모종들이 죄다 뽑혀나가 있었다. 젖은 흙 위에 지시겨진 풋고추 모종을 바라보며 박만호는 잠시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다. 역시 나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러나 곧 그는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섰다. 그래 버티자.
정의는 기다릴 줄 아는 자의 편이니까. 다음 날 아침 젊은 귀농 청년 민수가 찾아왔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삽을 들고 와 어르신의 땅을 도와주었다. 어르신 힘드시죠?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민수야. 하지만 너도 알잖니. 내가 나와 함께하면 마을 사람들 눈총을 받을 텐데 괜찮겠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외지에서 왔으니까요. 어르신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짧은 대화는 외로운 노인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위로였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마을의 따돌림은 더 거세질 것이며 이장은 반드시 자신을 더 궁지로 몰아넣을 거라는 사실을. 박 어르신 올해 농업 보조금 명단에선 빠졌습니다. 외지에서 온 분이니까 우리 마을 기금은 해당이 안 되지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봄 농업기금 분배 회의. 이장 최석구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긴 책상 위에 펼쳐진 명단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했지만 박만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다.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보조금 받아야 하는 거 아냐? 그렇긴 한데 외지에서 온 사람은 원래 좀 다르지. 이장이 하는 대로 따라야지 괜히 거스르면 본전도 못 찾아. 박만호는 손을 떨며 천천히 일어섰다. 이장님, 저도 이 마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석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원칙? 허허, 원칙은 내가 정해. 이 마을에서는 이장이 곧 원칙이야. 외지 사람이 우리 마을 살려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이장의 말이 정답이라도 되는 듯 분위기는 노골적으로 흘렀다. 박만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법정이라면 증거와 원칙으로 모두를 설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낡은 회관, 웃고 떠드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가 된 이장뿐이었다. 뒤편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이장님, 그래도 박 어르신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 보조금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곧바로 한 어르신이 목청을 높였다. 민수야, 괜히 나섰다가 내놓은 물길까지 막힐라. 조용히 해라. 최석구는 얄밉게 웃으며 민수를 노려봤다. 그래, 민수 너도 귀농했지. 아직 이장 말 잘 들어야 살아남을 텐데 벌써부터 어르신 편 드는 거야?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회관 안의 공기는 이장의 권위에 완전히 눌려 있었다. 그날 저녁 박만호는 집 앞 평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햇살이 저물어가고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고 있었다. 그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해질 줄이야. 판결문 하나로. 세상을 뒤집던 내가 지금은 이장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는 신세라니. 바람에 스치는 논의 물결이 서글프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오랜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판사로서 서리라. 그날 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판결문 사본과 법학 서적, 그리고 당시 언론 기사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세월이 바래진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힘이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박만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 늙은이가 우리 논에까지 발을 들여놨다고. 땅 경계를 슬쩍 넘어온 게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마을 논두렁에서 이장 최석구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농기구를 내려놓고 한쪽에 서서 구경을 했다.
그들 모두의 시선은 땀에 젖은 채 삽을 붙잡고 서 있는 박만호에게 쏠려 있었다. 박만호는 굽은 허리를 펴고 침착하게 말했다. 경계는 원래 이쪽이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오래된 지적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땅을 침범한 건 이장님 쪽이지요. 그러나 최석구는 코웃음을 치며 삽으로 흙을 힘껏 파냈다. 허허, 서류 타령은 집어치워. 여긴 서울 법정이 아니야. 마을에서 정하는 게 법이고 내가 이장인 이상 내 말이 법이야.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역시 이장이 말하면 끝이지. 어르신, 그냥 포기하세요. 혼자 버텨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박만호의 이마에는 굵은 땀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 시골 마을이라 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장님,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사실을 바꿀 순 없습니다. 그러자 최석구는 비아냥거렸다. 어르신, 아직도 판사 흉내를 내나? 판사였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증거가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도 당신이 판사였다는 걸 믿지 않아. 그저 서울서 망하고 굴러들어온 노인일 뿐이지. 박만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청년 민수는 주먹을 움켜쥔 채 참다 못해 나섰다. 이장님,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어르신도 정당하게 농사 짓는 분인데 왜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한 어르신이 민수에게 호통쳤다. 민수야, 괜히 나섰다가 내 집안까지 화를 입는다. 이장 말에 토달지 마라. 민수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번졌다. 그날 밤 사건은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렀다. 박만호의 논에 심어둔 모가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밟혀 쓰러져 있었다. 이삭들은 꺾여 진흙 속에 처박혔고 물길은 고의로 막혀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었다. 박만호는 손으로 쓸쓸히 벼줄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이젠 농사조차 지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독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 결국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군. 그렇다면 나도 더는 숨지 않겠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영감, 이제 진짜 망했네. 결국 이장한테 대들다 이런 꼴을 당하지. 그 목소리는 그의 귀에 독처럼 스며들었다. 하지만 박만호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 아래에서 그는 판사로서 마지막으로 법정을 지키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법은 힘센 자의 장난감이 아니다. 진실은 결국 증거로 드러난다. 언젠가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리라. 그의 주름진 손이 굳게 쥐어졌다. 오랜 세월 감춰둔 과거와 양심을 꺼내들 결심이 조금씩 다져지고 있었다. 어르신, 저도 더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박만호의 집 앞에서 굳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의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박만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 앞 툇마루에 앉아있던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무슨 일 있나, 민수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장님이 저희 집 논 물길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어르신 편에 서면 아버지까지 피해를 본다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을 지켜야 해서. 박만호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그나마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청년도 결국 압박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지나가던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민수도 결국 손 뗐네. 잘했지. 괜히 외지인 편 들어서 집안 망할 뻔했잖아. 역시 이장한테 대드는 건 바보짓이야. 저 영감은 이제 혼자야.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만호의 가슴을 찔렀다. 밤이 깊자 박만호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방바닥 위엔 쓰러진 모종들, 메마른 논을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손가락이 떨려 사진을 부여잡자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다. 나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법복을 입고 서 있던 시절을 떠올렸다. 피고석에서 울부짖던 서민들, 억울함을 호소하던 목소리들. 그때마다 그는 판사로서 단호히 말했다. 법정에서는 진실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단 하나의 진실도 증명할 힘조차 없는 쓸쓸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마을 모내기 행사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도와주며 논을 채우고 있었지만 박만호의 논만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논둑 위에서 이장 최석구는 대놓고 비웃었다. 보시오 어르신. 이게 바로 외지인 신세야. 혼자 고집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마을은 원래 이렇다오. 다들 뭉치고 말 안 듣는 놈은 밀려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눈치를 보며 피식거렸다. 박만호는 질퍽한 논바닥에 홀로 발을 담근 채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었다. 굽은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마룻바닥에 누웠다. 어깨는 축 늘어졌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이젠 끝인가 내 나이에 무엇을 더 버티겠다고. 그러나 이내 눈을 감은 그의 뇌리 속에 떠오른 것은 법정에서의 마지막 선고 장면이었다. 권력자에게 단호히 유죄를 선고하던 그 순간 방청석에서 터져나오던 환호와 눈물.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주름진 손이 서랍을 열어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법정에서 썼던 펜, 오래된 서류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판사 명패가 들어있었다. 명패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를 짓밟는 자들 앞에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주겠다. 그의 눈빛은 다시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고독과 배신이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오래된 판사의 양심을 깨워내고 있었다. 여기 문서 좀 보시오. 이 땅은 원래 우리 집 소유였다는 증거요. 박 어르신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거라 이젠 다 밝혀졌다 이 말이오. 마을 회관,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저녁.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이장 최석구가 큼지막한 서류를 손에 쥔 채 사람들 앞에 내밀었다. 낡은 문서철에서 꺼낸 서류는 마치 오래된 증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조잡하게 조작된 위조 문서였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님이 가져온 문서면 확실하지 않겠어? 역시 그 영감 괜히 외지에서 와서 큰 소리만 치더니 결국 땅도 불법이었구먼. 박만호는 조용히 회관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모아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장 최석구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뭐랬소? 외지에서 들어와 판사였네 뭐네 큰 소리 치더니 실상은 불법 점유자였던 거요. 이런 사람 우리 마을에 두면 안 되지 않겠소? 사람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맞아 맞아. 우리 기금만 축내고 마을 행사에도 안 끼고. 괜히 정인이 법인이 떠들더니 결국 자기 땅이나 훔친 사람이었네. 그 순간 박만호 곁에 서 있던 민수가 벌떡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뒤에서 팔을 붙잡았다. 민수야, 나서지 마라. 내가 나섰다간 우리 집안까지 망한다. 조용히 해라.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억눌린 눈물을 흘렸다. 차마 어르신을 위해 변호해주고 싶었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박만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회관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이장님, 그 문서 한 번만 제게 보여주겠습니까? 최석구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흔들었다. 허허,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요? 다들 보셨잖소. 영감은 이제 끝이야. 박만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끝을 보자는 거지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허름한 노인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장과 맞서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박만호의 내면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마저 나를 지켜줄 수 없는구나. 모두가 나를 버렸군. 이젠 오직 나 혼자다. 하지만 판사로서의 내 양심은 아직 살아있다. 거짓이 승리하게 둘 수는 없어. 이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회관을 휘둘렀다. 마을 사람들 다 들었지요? 오늘 이후로 박 어르신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땅도 권리도 모두 잃은 겁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불안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권력자의 말에 역행하는 순간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관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배신의 냄새, 두려움의 냄새,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가 모두 뒤엉켜 있었다. 박만호는 이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오래된 법정의 판결문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이제 그 영감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야. 당장 집을 비우게 해야 해. 장마비가 퍼붓던 저녁 마을 회관 안에서 이장 최석구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회관 안은 마치 군중 재판이라도 열리는 듯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다. 등 뒤로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무거운 긴장감을 더했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수군거렸다. 이장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박 어르신도 버틸 수 없을 거야. 맞아, 어차피 외지에서 혼자 내려온 사람인데 뭐. 우리 마을 기강만 흐려. 박만호는 회관 앞자리에 앉아 묵묵히 그 말들을 듣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재판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피고가 아니라 판사의 것이었다. 최석구는 손에 쥔 위조 문서를 높이 치켜들었다. 이 문서가 증거요. 박 어르신 땅은 원래 우리 집 소유였다는 게 밝혀졌으니 이제 이 영감은 불법 점유자요. 그러니 우리 마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힘없는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래야지. 이장님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도 불이익은 싫으니까. 박만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굽은 허리가 순간만큼은 곧게 펴졌다.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회관 천장 틈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의 어깨에 닿았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세금을 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님은 위조된 문서 하나로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장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위조라니. 또 법정 흉내 내는 건가? 판사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없잖아.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늙은이야. 순간 박만호의 주름진 얼굴에 스쳐가는 미소가 번졌다. 증거라 증거는 곧 드러납니다. 이 문서를 잠깐 제게 보여주십시오. 오래전 판사로서 수많은 위조 문서를 감정해온 제 눈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듯 웅성거렸다. 진짜 판사였단 말이야? 설마 저 영감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장은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다. 허튼 소리 말라. 당신이 판사였다는 말은 다 헛소문이야.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당신은 마을을 떠나는 걸로 정하겠어.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다.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누구도 이장에게 반기를 들지 못했다.
심지어 민수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만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세월 눌러왔던 불꽃이 가슴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올랐다. 그래, 이 마을은 법이 없는 곳이라 생각하는군. 하지만 내겐 아직도 판사의 양심이 남아있다. 거짓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날 밤 박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가죽 가방을 펼쳤다. 그 속에는 판사 명패, 낡은 판결문, 그리고 언론에 실렸던 기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꺼내어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보여주마. 회관에서의 모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 문서는 위조입니다. 도장 날인 압력, 잉크 번짐, 서체의 불일치 판사로 30년을 살아온 내 눈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마을 회관은 숨조차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박만호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자 모두가 얼어붙은 듯 바라봤다. 그는 이장이 내민 문서를 손에 쥐고 꼼꼼히 훑었다. 낡은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은 더 이상 허름한 귀농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은 과거 권력자들의 거짓을 꿰뚫던 판사의 눈이었다. 이장 최석구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소리쳤다. 허튼 소리 말라. 다들 보지 않았소? 내 손에 있는 문서가 증거요. 이 늙은이가 지금 짓거리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나 박만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거짓은 증거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기 이 문서의 도장 부분을 보십시오. 잉크가 눌린 흔적이 일정하지 않고 서명은 같은 필체로 2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초보 위조범도 저지르는 실수지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몇몇은 다가와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그러네. 도장이 이상하게 번져 있잖아. 서명도 미묘하게 똑같아.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해. 순간 분위기는 뒤집히기 시작했다. 최석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이봐. 그딴 건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이 마을에서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러자 박만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아니요. 법은 이장의 말이 아니라 증거와 원칙 위에 서는 겁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법정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대법원까지 올랐던 판사 박만호입니다. 회관 안이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비웃던 입들이 굳어지고 조롱하던 눈빛들이 두려움으로 변했다. 아이들조차 장난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판사? 정말 판사였다고? 설마 전설처럼만 듣던 그분이 이 어르신이었단 말이야? 민수는 눈이 번쩍 뜨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셨군요. 사람들은 술렁이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소 무시하고 비웃던 허름한 노인이 사실은 권력자들조차 두려워하던 전설의 판사였다니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박만호는 단호히 이어갔다. 이 마을은 법이 없는 곳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위조 문서로 저를 몰아내려 했던 이장은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석구를 향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모두 거짓말이오. 저 영감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그러나 이미 민수와 몇몇 젊은이들이 나섰다. 이장님, 그동안 마을 기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우리도 다 봤습니다. 이제는 더 못 참습니다. 맞아요. 늘 외지인 탓만 하더니 결국 자기 욕심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만호는 더 이상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진실은 힘을 얻었고 거짓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석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박만호의 목소리가 그를 단단히 붙잡았다. 최 이장, 당신은 이제 이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법 앞에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회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았다. 이제 마을의 권력은 바뀌었고 거짓은 무너졌다는 것을. 이장 최석구, 당신은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기금을 빼돌렸으며 위조 문서로 무고한 이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만호의 목소리가 회관을 가르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오랫동안 이장의 권력 아래 움츠러들며 살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다. 모두가 그의 눈빛 속에서 판사 시절의 위엄을 보았고 더는 거짓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했다.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이제 이장 내려오시오. 그동안 어디다 돈을 쓴 거요? 우리 등골 빼먹은 거 다 들통났잖아. 최석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비틀거렸다. 그는 문서를 움켜쥔 채 더듬거렸다. 아니요. 다들 속는 겁니다. 저 영감이 꾸며낸 말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되지 않소. 그러나 민수가 단호히 맞섰다. 아니요, 이장님. 이제 모두 압니다. 어르신이 판사였다는 것도, 그동안 이장이 어떻게 마을을 쥐고 흔들었는지도. 사람들의 분노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마을 유지 몇몇이 나서서 이장을 붙잡았다. 그의 손에서 위조 문서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것은 젖은 흙처럼 추악하게 찢겨졌다. 박만호는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오래전 권력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던 순간처럼 마음속에 뜨거운 울림이 일었다. 그러나 동시에 씁쓸한 고독도 스며들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거짓은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다시 다른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일지도 모른다. 정의는 한순간 불꽃처럼 타올랐다가도 다시 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며칠 뒤 경찰이 마을을 찾아와 최석구를 연행해 갔다. 횡령, 위조, 협박 혐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이렇게 될 줄이야. 그동안 우리가 눈 감고 따라온 게 부끄럽다. 그러나 사람들은 박만호 앞에 서자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르신, 그동안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이런 분이신 줄은. 박만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을 알았을 때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 평상에 홀로 앉은 그는 멀리 산자락에 들이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불타는 하늘빛이 그의 굽은 어깨를 감싸며 마치 오래된 판사의 마지막 선고를 비추는 듯했다. 민수가 다가와 앉았다. 어르신, 이제 이 마을도 달라질 겁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눈을 떴습니다. 박만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멀리 향해 있었다. 민수야, 나는 오래전 판사직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왔을 때부터 알았다. 언젠가는 다시 정의를 세울 날이 올 거라는 걸. 하지만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구나. 끝나다니요? 이제야 시작인데요. 민수의 절실한 목소리에 박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내 세대가 이어가야지. 나는 잠시 빛을 비춰준 것뿐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관을 등졌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굽었지만 발걸음만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당당했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회관 앞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오래된 법정의 종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깊은 여운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몇 달이 흐른 뒤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회관에서 벌어진 일을 입에 올렸다. 권력처럼 군림하던 이장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마을 기금 횡령과 문서 위조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최석구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탓했다. 우린 왜 그때 이장 편만 들었을까? 박 어르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게 부끄럽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부끄러움은 하나의 다짐으로 변해갔다. 더는 권력자 한 사람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숙이지 말자.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있도록 방관하지 말자는 다짐이었다. 민수는 누구보다 달라져 있었다. 그는 젊은 귀농 청년답게 논에 서서도 늘 어르신의 말을 떠올렸다. 법은 힘센 자의 장난감이 아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 문장은 이제 그의 좌우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을 모임에서 점점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그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다. 한편 박만호의 집은 비어 있었다. 그가 마을을 떠난 뒤 오래된 집은 여전히 낡은 기와를 이고 있었지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다. 저기 사시던 어르신 사실은 대법원까지 갔던 판사였대. 우리 마을을 정의롭게 만들고 떠나신 분이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마치 전설처럼 듣고 눈을 반짝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정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종종 집 앞 평상에 앉아 마치 어르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지키듯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쏟아지는 여름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어르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어르신이 원하시던 모습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고개 숙인 청년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마을을 바꿀 새로운 세대의 판사 같은 눈빛이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었다. 박만호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마을에 정의라는 불씨를 심고 간 것이었다. 그 불씨는 비록 작은 빛이었지만 언젠가는 더 큰 불꽃으로 번져 마을을 바꿀 것이 분명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그가 남긴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법전처럼 새겨졌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정의는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가 다시 거짓으로 마을을 흔들려 할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거짓과 권력은 잠시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지만 결국 정의는 드러나고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마을 사람들처럼 권력자의 말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혼자라 느껴지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힘이 되고 결국은 정의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통쾌하고 가슴 울리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